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 미 공군과 미 해군은 미래의 공중전에 사용하게 될 새로운 공대공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그 LE-30의 공대공 전투는 기관총과 기관포를 사용했지만 속도가 빠른 제트 전투기들의 공중전에서 최소 사거리 400m 안쪽으로 접근해서 기관총을 명중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죠. 더구나 1950년대부터는 핵폭탄을 장착하고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들이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는데, 이 폭격기들을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기관포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수십 발의 로켓탄을 난사하는 F-86D 같은 전투기가 개발되지만, 유도가 되지 않는 로켓탄을 산탄총처럼 발사한다고 해도 폭격기를 명중시키려면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했죠. 따라서 보다 먼 거리에서 적의 폭격기를 추격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공대공 무기가 절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무렵 무기 개발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도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를 사용해서 적기를 조준하고 미사일이 레이더의 반사파를 추적해서 적기를 추격하는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었으며, 두 번째 방법은 적기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탐지해서 추적하는 방식이었죠. 이 무렵 미 해군 무기연구소의 윌리엄 맥닌 박사는 근접 신관의 황화납을 사용하면 적외선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를 개량한다면 적기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추적하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윌리엄 맥닌 박사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그의 팀원들과 함께 열추적 방식 미사일을 설계하기로 결정한 후에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자 미 해군 무기개발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적외선 추적 방식은 적기의 후방으로 어느 정도 접근한 상태에서만 적기를 탐지하고 공격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 당시의 미 해군은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먼 거리에서 적기의 전방과 후방에 관계없이 요격할 수 있는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야말로 최선의 미사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 미사일은 에임7 스패로우 미사일로 발전해서 사이드 와인더와 함께 베트남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적외선 추적 미사일의 개발에 대한 맥닌 박사의 제안은 해군 당국에서는 채택이 보류되었으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발사하고 나면 미사일 스스로 적기를 추적하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었던 맥닌 박사는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사제를 털어서 그의 연구팀과 함께 적외선 추적 방식의 유도 미사일 설계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 미 공군이 개발하고 있었던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로 인해서 맥닌 박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 공군은 해군과는 별도로 본토 방위를 위해서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가이디드 에어 로켓으로 명명된 상태였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은
가알1과 가알2 두 가지였는데 똑같은 디자인의 미사일을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과 적외선 추적 방식으로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적기를 포착하면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이어서 반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동시 사격 효과로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대공 미사일은 훗날 에임4 펠컨으로 명명되면서 사이드와인더의 라이벌로서 베트남전에 투입돼서 경쟁하게 됩니다. 미 공군이 적외선 추적 방식의 미사일도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경쟁 의식에 사로잡힌 미 해군 역시 적외선 유도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윌리엄 맥린 박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가 1950년이었으며 맥린 박사의 연구팀은 이미 3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새로운 미사일의 설계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해군의 든든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된 맥린 박사는 먹이의 체온을 감지해서 사냥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막 방울뱀의 이름을 따서 프로젝트에 사이드와인더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맥린 박사의 연구팀이 설계한 사이드와인더는 미군이 사용 중이던 5인치 공대공 로켓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적외선을 탐지하는 센서와 이에 연동되는 가동식 카나드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드와인더의 적외선 탐지 센서는 매우 민감한 편이어서 몇 미터 앞에서 담뱃불을 움직이면 정확하게 감지해서 즉시 반응할 정도였습니다. 센서 뒤에 배치된 폭약에는 근접 신관이 장착돼서 적기에 근접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기에 직격하지 않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죠. 꼬리날개 끝단에는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롤러론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이드와인더가 안정적인 비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롤러론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분당 1만 회 정도 회전하면서 자이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이드와인더가 불필요한 회전과 과도한 방향 전환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로 인해서 사이드와인더는 마하 1.7이라는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훨씬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했으며 목표를 추적해 날아갈 때 나선 코스로 지그재그 형태로 날아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목표에 정확하게 돌진하게 됩니다. 간결하면서도 견고한 구조의 사이드와인더는 중력의 25배로 기동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전투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3배 가까운 높은 수치였습니다. 사이드와인더의 로켓 모터는 40kg의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2.2초의 연소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2-3초 만에 최고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으며 유효 사거리는 3.8km 정도였습니다. 이 무렵까지 공중전에서 기관총과 기관포는 최대 사거리가 1000m 정도였지만 일반적으로는 400m 안쪽으로 접근해야 조준이 가능했죠.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한다면 기관포 사거리의 8배 이상의 먼 거리에서 적기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맥린 박사의 열추적 방울뱀은
수많은 실사격 실험을 통해서 미 해군의 엄격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으며 1956년 드디어 실전 배치가 결정됩니다. 미 해군은 이 새로운 무기에 AAM-N7 사이드와인더 1이라는 고유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한편 공군이 개발하고 있었던 멸추적 미사일 가알-2 팔컨 미사일도 양산이 승인되었지만 아직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실전 배치는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이드와인더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적외선 추적 미사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죠. 실전 배치가 확정된 후부터는 사이드와인더의 평가가 더 높아집니다. 해군이 개발 중인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스페로우 미사일은 덩치가 컸으며 고성능 레이더를 장비할 수 있는 대형 전투기에만 장비가 가능했지만 사이드와인더는 로켓탄과 비슷한 작은 크기로 인해서 공대공 레이더가 없는 F-86 세이버와 같은 소형 전투기도 2발이나 장착할 수 있었죠. 더구나 실전 부대에서 사이드와인더를 운용해보니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정비사들이 다루기가 매우 편리했으며 단순하고 심플한 구조로 양산 비용도 저렴해집니다. 이 저렴한 가격이 큰 장점이었는데 스페로우 미사일에 비해서는 25분의 1 정도의 가격이었으며 공군이 개발하고 있었던 펠컨 미사일과 비교해도 3분의 1 정도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기대하고 있었던 가알-2 펠컨의 성능이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자 해군의 사이드와인더를 임시로 채택하게 되는데 가알-8로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1950년대까지 미 해군과 공군은 같은 무기라고 해도 서로 다른 명명법을 사용했는데 1960년 3군 무기체계 통합 결정 이후에 공군과 해군이 무기의 명칭을 통합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미사일은 AIM-9 사이드와인더라는 전설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큰 기대 속에 양산 배치된 사이드와인더는 2년 만에 실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추적 방울뱀의 데뷔전이 펼쳐질 무대는 중공과 자유중국의 갈등 상황이 극한에 달하고 있었던 진먼다오 상공이었죠.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